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 잉글리시의 안우엽 강사입니다. 오늘 저랑 배우게 되실 부분은요, 바로 문장의 구조입니다. 문장의 구조. 초급자라면은 문장의 구조를 몰라서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급자라면은 문장의 구조에서 실수를 하셔서 일단은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틀리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보자들을 위해서는 확실한 문장의 구조를, 그리고 중급자들에게는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완전하게 문장의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토익의 2010년 경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토익 경향 분석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토익 RC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파트 5랑 6랑 합쳐서 52문제라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파트 5랑 6를 같이 합쳐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파트 5와 6가 이 52문제가 두 가지 형태의 문제로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라는 것은 바로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문법 문제가 2009년도에는 31개에서 32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2010년에 들어서는요. 그것이 35개에서 36개 정도로 평균적으로 올라갔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휘 문제는 17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법 문제가 35개가 또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어떻게 나눠졌냐? 한 20개 정도의 기본 문법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15개의 응용 문법으로 우리가 나눠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문법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죠. A, B, C 다시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하나 보기가 품사가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동사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기본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들이냐? 격이 다른 문제들이죠. 예를 들어서 we, us, our 또는 ourselves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초급분들은 여기에서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급분들은 어느 정도 다 맞히시지만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20문제를 먼저 잡고 가야 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문장의 구조를 완전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5문제, 응용 문제란 무엇이냐면요. 어쨌든 기본 문제에서 약간 조금 더 어렵게 틀어서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문법, 즉 문장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17문제가 되겠는데 어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90%의 기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의 new, 새로운 단어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라는 것은 2007년도, 8년도, 9년도, 그리고 2010년도 반복됐던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는 새로운 단어. 우리가 새로운 단어라고 좀 틀리라는 단어는 아니고요. 여태까지 공부를 했던 단어들이고 독해를 통해서 봤던 단어들이지만 아직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유형의 어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0%도 물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에는 충실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문장의 구조, 즉 20문제를 먼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20문제를 통해서 응용 문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트 5랑 파트 6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트 5랑 파트 6라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의 문장 안에서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많은 단어들 중에 한 군데가 빈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빈칸에 올바른 단어를 채워넣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일단 문장이라고 불리는 친구를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장. 우리가 문장이라는 것은 토익 RC를 푸는 데 있어서 수없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문장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봐라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주어, 동사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문장은 주어, 동사다. 이건 과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죠.
I love you because you are ugly 라는 문장을 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 꼭 예뻐야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를 딱 보자마자 얘를 문장의 주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동사이죠. 또 이쪽으로 넘어와 보니까 얘도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어, 동사가 두 번 있으니까 얘는 두 개의 문장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얘는요, 바로 하나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는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주어, 동사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절이라고 불리우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 두 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럼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주어, 동사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하나의 대문자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침표까지다가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는요, 실제로 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절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절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주절이어야 되고요. 그 나머지 절들은 종속절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장 안에 5개의 절이 있습니다. 5개의 절이 있을 수 있고요. 7개의 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5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땐 반드시 하나는 주절이어야 되고요. 나머지 4개는 종속절이어야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2개의 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주절 그리고 하나는 종속절이 되게 되겠죠. 그럼 얘가 주절입니까? 얘가 주절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물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이 앞에 부분이 주절이라 대답하시고 뒤에 부분을 바로 종속절이라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럼 얘가 앞에 있으니까 주절입니까? 아니면 얘가 뒤에 있으니까 주절? 얘가 앞에 있으니까 주절이고 뒤에 있으니까 종속절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종속절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종속, 즉 하인이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종속되다. 즉 너는 내 품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이랬을 때 종속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종속절 앞에는 반드시 하나의 단서를 넣었습니다. 그 단서가 바로 이 친구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종속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말해서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종속절이 되기 위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해요.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 안에 5개 절이 있습니다. 몇 개의 주절이 있죠? 하나의 주절이 있습니다. 그럼 몇 개의 종속절이 있죠? 4개의 종속절이 있습니다. 그럼 몇 개의 접속사가 있습니까? 4개의 접속사가 있는 개념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생략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략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알아보게 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 이쯤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란 주어 동사가 아니다. 문장은요, 하나의 대문자서부터 마침표까지다. 그리고 문장 안에는 수많은 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하나는 주절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종속절이어야 된다. 종속절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라고 중학교 때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왜 주어 동사라고 가르쳐줬는지 한 번쯤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문장을 배우는 데 있어서, 처음 배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중급반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이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 자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 love you. 뭐 많이들 듣던 말이죠. 그렇죠. 안 들어보시나요? I love you. 얘는 혼자 쓸 수 있죠. 혼자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Because you are ugly.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는 혼자 쓸 수 있습니까?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뭔가 왠지 좀 부족하지 않나요? 네. 종속절은요. 혼자서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의 주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절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은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추려서 그냥 주어 동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문장을 주어 동사로 말할 때는 주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최소 조건인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를 말하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문장이 무엇인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지워놓고 우리가 좀 한번 보도록 하죠. 한 문장 안에 2개의 절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 문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어에서는 이 각각의 단어가 지네들만의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들이 무엇이냐면 I는 대명사, love는 동사, 얘는 대명사, 얘는 접속사, 얘는 대명사, 얘는 동사, 얘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름을 우리가 품사라고 부릅니다. 이 품사. 이 품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아까 기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A, B, C, D가 품사가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품사를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가 시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품사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그럼 영어에는 몇 개의 품사가 있느냐? 8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품사는요, 지네들만의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뜻이라고도 우리 말하죠. 의미, 즉 뜻. I는 나, love는 사랑해, you는 너. because는 왜냐면, you는 너, are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죠. 비동사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ugly는 못생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는 품사,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품사를 가져야 되고 또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가 품사를 갖고 의미를 가진 상태에서 문장 안에 이렇게 쑥 들어왔을 때 이제서야 우리는 이 문장에서 I를 주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이제서야 그리고 동사 이 love를 동사라고 부르게 되고 you를 목적어로 부르게 되고 because를 접속사라고 부르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약간 오인이 있죠. 왜? 접속사는 결국에 품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좀 다르게 불러야 되겠죠. 연결어라고 불려야 되고요. 얘는 주어, 얘는 동사, 그리고 얘는 문장의 보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부를 때 얘를 품사의 역할이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이 친구죠.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제가 초급반을 진행하다 보면은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접속사까지라고 부르는 건 괜찮아요. 연결을 우리 편하게 접속사로 부르기 때문에. 근데 주어, 동사, 형용사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주어, 동사, 형용사. 그리고 주어, 동사, 대명사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자, 품사와 역할은 따로따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단어가 한 문장 안에 수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7개의 단어가 있는데 각각의 단어는 품사를 가지고 의미를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문장 안에 쏙 들어왔을 때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역할은 총 몇 개냐? 기본적으로 5개는 쓰여 있지만 6개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기본이 되는 문장의 구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품사와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품사. 팔품사를 대보라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하시고 머리 한번 쥐어짜 보시고 그럽니다. 왜? 기본적으로 품사하면은 몇 개는 그냥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그 다음에 감탄사. 이렇게 8개는 우리가 다 되시는 분도 있고 다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만이 영어의 팔품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개만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다 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팔품사만 정말로 영어에서 기반이 되는 8개의 품사가 되는 건데 왜 어떤 분들이 뭐를 지어짜지 고민하시냐면요. 다른 사자로 끝나는 친구들이 기억나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본 게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사, 조동사, 관계대명사 이런 친구들이죠. 걔네들도 끝에 사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걔네들은 품사입니까? 품사가 아닙니까? 걔네들도 하나의 품사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은요. 영어의 기반이 되는 팔품사라고 불리우는 게 아니라 조금 이름을 다리 부릅니다. 상당어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의 가장 기반이 되는 팔품사를 받고 이 팔품사는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하나의 뭘 해줘야 된다?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역할이 몇 개냐면 6개라고 얘기했죠. 팔품사 6역할.
영어는요, 항상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완전히 자기 거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같이 따라 하시면서 입으로 자기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역할은 6개, 6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벌써 5개는 써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도록 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연결어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로 영어에서 큰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일단 이 팔품사가 문장의 구조를 할 수 있다. 즉 팔품사가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결국에 주어 될 수 있는 것들도 품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품사들이 주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대명사만이 우리가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건 수도 없이 들었죠. 동사는 동사처럼 쓸 수 있는데 가끔 동사를 동사로 부르면 얘는 억울하잖아. 왜? 명사는 주어라 부르는데 동사는 동사로 부르면 억울하기 때문에 이때 넘어왔을 때 수러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동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명칭이죠. 자, 목적어 될 수 있는 것도 명사, 대명사가 목적어가 될 수 있고요. 보어는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보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식어에는 1번에 형용사가 있고요. 우리가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해 줄 수 있다 듣고요. 2번은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는 뭘 수식해 줄 수 있느냐? 수업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명사를 제외한 전부 다요. 그래. 부사가 뭘 수식해줘? 명사를 제외한 전부 다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명사를 제외한 전부 다라고 그것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부사가 뭘 수식해 줄 수 있는지 아시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그리고 절이라는 친구로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절은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주어 동사를 절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 3번에는요, 전치사 구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구라는 개념은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어이구, 써보니까 굉장히 많죠. 기본이 되는 팔품사, 그리고 팔품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아직도 헷갈리시고 목적어 자리에 형용사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고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하고 있는가 한번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토익 파트 5와 파트 6는요. 결국에 하나의 문장이라 했습니다. 다시 문장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의 대문자서부터 뭐까지다? 마침표까지다가 문장이라 했죠. 그러면 그 문장들은요. 수많은 단어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파트 5랑 파트 6라는 것은 이 수많은 단어들 중에 한 군데가 어떻게 된 거야? 빈칸이야. 한 군데가 이렇게 뻥꾸가 뚫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또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 알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결국에는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단어는 품사를 가지고 의미를 가진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한다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역할이라 했죠? 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although 그리고 despite. 자, I love you. 난 널 사랑한다에 몸에도 불구하고 you are ugly. 네가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 네가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한다. 그럼 초급자분들은 얘를 보시면은 얘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얘도 뭐뭐에도 불구하고야. 둘 다 해석이 같기 때문에 당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워보니까 어떻습니까? 단어는 품사를 갖고 의미를 갖고 의미는 같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절이 있습니다. 뒤에도 절이 있습니다. 절이란 뭐라 했습니까? 주어 동사를 절이라 했죠. 2개의 절이 있으면은 하나는 무슨 절? 주절.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절? 종속절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개의 절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는 뭐가 들어갈 자리입니까? 바로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얘가 뭐야? 접속사이고 얘가 뭐야? 전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A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장은 수많은 단어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대문자서부터 마침표까지 결국에 파트 5랑 파트 6라는 건 무엇이라고? 이 수많은 단어들 중에 한 군데가 빈칸이라고. 알겠죠? 그럼 원래 그 빈칸에 어쨌든 단어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파악을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올바른 품사를 고르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법 문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A, B, C, D가 다 명사야. 그러면은 뭡니까? A, B, C, D가 다 명사면 그 명사들의 의미를 묻는 어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파트 5랑 파트 6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잘 봐. 역할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에 단어는 이 6개 역할 중에 하나만 해야 돼. 그럼 빨리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알아보면 게임 오버이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지죠, 영어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가끔 목적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더러.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오늘 진짜 초급, 진짜 기초의 문장의 구조서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얘는 벌써 목적어로 써 있어. 그럼 왜인지 보자. 나는 너입니까? 그리고 너는 나입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나일 때는 우리 사랑할 때야. 물리적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너가 아니고 너는 나가 아니고 내가 사랑한 게 누구야? 너입니다. 즉 동사의 대상이 되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너는 어떻습니까? 못생겼습니다. 못생긴 건 누구입니까? 너야.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둘의 관계가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같죠? 그럴 경우에는 보어가 되는 겁니다. 한번 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play the guitar. 나는 뭘 친다? 기타를 친다. 나는 기타입니까? 기타는 나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항상 문장의 기준은 동사가 되는 것이고 이 동사를 한 주체, 즉 I가 문장의 주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기타, 기타는 나? 아니죠. 내가 연주한 게 뭡니까? 기타 아니겠습니까? 얘가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또 예문 들어보도록 하죠. He became a doctor. 그는 뭐가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라는 문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가 주어, became이 동사. 이제 이 친구가 궁금한데 그는 누구입니까? 의사이죠? 의사는 누구입니까? 그죠? 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같으니까 얘는 바로 보어가 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우리는 지성인, 성인으로서 그리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파악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는 목적어가 나올 경우에는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이다? 타라고 불리는 타동사이다. 그리고 보어가 바로 왔기 때문에 이 동사는 자동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동사 뒤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되고 바로 보어가 나올 수가 있는 친구들을 자동사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거 역할을 한번 대비해서 어떻게 토익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became a doctor라는 문장과 I played the guitar라는 문장을 봤을 때 만약에 일단 이거부터 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얘는 우리 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어, 동사, 보어. 얘도 하나의 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네 두 개는요. 우리가 조금 특별하게 분류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류해야 되냐면 이 친구는 바로 완전한 절이라고 불려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토익을 배운 데 있어서 수백 번씩 듣게 됩니다. 이 친구들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주어, 동사,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면 완전한 절이 되는 것이고 주어, 동사,
자동사 뒤에 보어가 왔으면 그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어가 왔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완전한 절일 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 틈틈이 사이에 이제 빈칸일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빈칸이 여기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있어. 이것이 실제로 문장의 절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빈칸이 the와 기타 사이라면은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냐? 바로 수식어와 연결어밖에 없겠죠. 나머지 두 개에 서 있죠. 근데 연결어의 특징은 뭡니까? 문장의 맨 앞에 붙어야 되는 게 연결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식어 자리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수식어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형용사,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사와 동사, 형용사, 부사, 절을 수식해주는 부사가 있고요. 전치사 구는 아직 뭔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흐름은 앞에 있는 단어는 뒤에 있는 단어를 수식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명사를 수식해줬죠. 그럼 이거 뭐가 들어간 자리야? 형용사 들어간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빈칸이 만약에 여기였어. 그럼 이 단어는 뒤에 있는 뭘 수식해줘야 됩니까? 플레이, 동사를 수식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동사 수식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했습니까? 바로 부사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빈칸이 여기 맨 앞에였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뭐입니까? 연결어나 수식어, 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연결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종속절이 되는 거니까 완전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라는 가정 안에 빈칸이 여기였으면 또 다른 부사가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만약에 빈칸이 맨 뒤여도 앞에 있는 절 수식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부사밖에 없다. 그래도 빈칸이 맨 뒤에 있어도 부사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아래 거를 들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이 여기야. 보기에 A, B, C. 조금 더 지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에 A의 final, B의 finally, C의 finalize, D의 finalizing이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빈칸이 여기이면은 뭐가 들어갈 자리라 했습니까? 앞에 있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단어를 꾸며줘야 되는 거니까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A, B, C 중에 형용사는 무엇이냐? 바로 A가 되는 것이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최후의 의사가 되었다. 말이 되죠. 그럼 만약에 빈칸이 여기였다면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단어를 수식해주니까 뭐가 들어갈 자리다? 부사가 들어갈 자리다 했습니다.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B가 되는 것이죠. 그는 마침내 뭐가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그럼 만약에 빈칸이 어디라면? 맨 앞에였다면, 그리고 보기가 이렇게밖에 없다면 연결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B가 되는 겁니다. 마침내 그는 뭐가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만약에 빈칸이 여기 맨 마지막이었다면 똑같죠. 앞에 있는 절을 수식해줄 수 있는 층은 뭐밖에 없다? 부사밖에 없다. 답은 B가 되는 것이고 그는 의사가 되었다. 마침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식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공식은 무엇이냐? 관사, 명사 사이에는 뭐? 형용사. 다시 관사, 명사 사이에는 뭐? 형용사라고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주어, 동사 사이에는 뭐? 부사. 주어, 동사 사이에는 뭐? 부사라고 배우게 되는 거고 만약에 완전한 절 앞에는 뭐? 부사. 완전한 절 앞에는 뭐? 부사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을 외우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이라는 것도 이 하나의 완전한 원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영어가 굉장히 쉬워지는 것이고 토익이 매우 쉬워지는 것이면서 문장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아래 문제 여러분 드린 거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해설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